제90화 최악의 하루 본편 2부가 시작됐고요. 네. 전반적인 시놉시스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하루는 은이라는 배우 지망생이 하루 동안 3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다양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이야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설명과 함께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이라고 하는 역할은 배우 지망생이죠.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사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남 운철과 바람을 핀 적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두 남자를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희의 원래 남자친구인 현호, 현재 아침 드라마에 나오고 있는 배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의 모순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은희라고 하는. 하지만 바람 피는 상대가 또 있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로 자신의 여자친구한테 바람핀 상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남이에요. 그 와중에 은희를 만나게 되었고 은희와 연애를 잘 하다가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엔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은희한테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자 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에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는데 제가 정리하는 거는 이겁니다. 감독은 결국 류에이인 거고 류에이는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소설로 자기가 상상으로 꾸며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순되는 점이 뭐냐면 이 캐릭터들을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은희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현실과 그 판타지의 조화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외적인 것부터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김종관 감독이 여태까지 14년 정도 단편 영화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캐릭터들을 다루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겠죠.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랑관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모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감독이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사실 그냥 극으로만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류헤이라고 하는 감독 자신이 투영된 캐릭터를 따로 그냥 설치하지 않고 은희가 3명의 남자를 만나면서 마지막에 그냥 결말을 알아서 맺게 되는 그런 극으로도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굳이 류에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두어서 맨 처음에 나레이션으로 시작해서 이것은 상상이다 라고 시작을 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좀 더 다층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은 곧 감독이 만들어낸 판타지라는 것을 미리 설정을 해두고 그 현실 안에 판타지가 개입을 함으로써 그 현실 속의 캐릭터들과 감독이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화라는 차원에서 이 영화가 판타지와 현실을 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상씬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은 적절히 섞어가면서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이랬었구나. 예전에는 순수하기도 했었고 지금 현실에서는 찌질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줬다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남산에서 걸으면서 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인물보다도 난 그 분위기를 잘 만든 것 같았거든.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레이터를 처음에 부각시킵니다. 이 내레이터를 부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 내레이터를 부각시킴으로써 네. 내레이터가 이것은 나의 꿈에서 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이 영화가 비평적인 맥락에 들어가는 거죠. 문학이론 혹은 서사물 이론에서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화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처럼 초장에 벌써 이 영화의 스토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듣고 혹은 꿈에서 본 스토리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이야기가 내레이터가 말하는 구라인지 아니면 진짜 경험한 바인지 확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내레이터의 존재 자체에도 의심이 가게 되고 이게 고전 예술하고 현대 예술의 차이인 거죠. 고전 예술에선 뭐야?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불러놓고 야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뭐 담배 피우던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고전 예술이란 말이야. 그치. 적어도 19세기까지 예술이 그렇지. 20세기 초반이나. 근데 현대 예술에서는 양상이 달라진 거지.
호랑이가 담배 피던 이야기 좋다. 근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이야기를 하던 당신은 누구냐? 라는 게 현대 소설 혹은 현대 영화나 서사물의 화두란 말이야.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지. 이것을 봤을 때 김종관 감독은 최소한 서사 이론이나 문학 비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를 관객에게 환기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듣던 그런 옛날 전래동화나 그런 것처럼 그냥 이야기로서만 즐기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지금 말해준 설명이 나도 평소에 생각하긴 했던 건데 그게 이렇게 정립을 해주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고 그 방법이 주요하면서도 좀 슬프게 다가온 게 있었어. 뭐냐면은 슬프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 자기 모순적인 경향이 강하지. 근데 이러한 캐릭터는 사실 우디 앨런 영화에서 그치. 이런 냉소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홍상수의 냄새도 좀 나지. 그치. 네. 근데 그 둘과 좀 다른 지점은 이 영화는 순정 만화에서 나올 듯한 그런 부드러운 감성을 전달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대사들이 있잖아. 어떻게 진실이 진심을 이겨요. 저는 행복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재혼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요즘 누구 만나세요? 이러니까 은희가 발끈하면서 제가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이 대사들이 되게 웃긴데 웃긴 이유가 사실이잖아. 현실에서 이렇잖아, 사실. 근데 이런 현실을 그냥 말 그대로 극으로만 그냥 계속 갖다 보여주기만 하면은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사실을 쿡쿡 찌르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판타지로 잘 포장을 해줌으로써 너네들 그런 거 맞아. 그건 맞아도 괜찮을 거야. 그런 위로를 보내는 시선이 슬프다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내가 다루었던 작품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작품이었잖아. 모리스 피알라 감독이 직접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로 나옴으로써 이야기를 해주잖아. 거기서도 대화로 이야기를 매짐하고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잖아. 그런 방향이 이 영화에서도 비슷하게 묻어나온다는 거지. 그런 지점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진실된 사랑과는 먼 사람들이잖아. 대부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과 결혼해서 끝까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 진짜 현실로 따지면. 힘들어. 그런 게 어렵잖아. 그 지점을 이 영화에서는 사람의 양심이나 추악함을 들춰내지 않고 참 이쁘게 포장은 했지만 결국 진실은 바뀌지 않잖아. 그 지점 때문에 좀 슬프더라고, 사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은희와 두 남자들의 스토리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 이와세류가 맡고 있는 그 류헤이라는 역할은 주변부니까. 그쵸. 근데 이 류헤이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캐릭터를 통해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은희와 그 두 남자의 스토리가 픽션이라는 것이 제시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게 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 같은 것이 제기되고 내레이터의 존재에 대해서 따지게 되고 그렇게 됐냐면은 창작자와 작품을 분리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에서 촉발된 거거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작품을 보면서 창작자의 생각과 관심과 의도를 따지기 좋아해.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중간에 등장한 현경의 캐릭터 중에서 제시되는 거지. 작가님은 이 소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냐, 이런 설정은 캐릭터들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작가의 생각을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정석적인 답변은 그 작가가 말하는 거 같은 거거든. 이건 작품일 뿐이고 나와는 별개의 것이다. 왜 그로부터 나의 생각을 추출하려 하느냐, 이건 독립적인 세계고 예술이고 현실과는 유리된 것이다, 이런 것이 정석적인 답변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어떤 결과로 이어져? 이 현경이라는 캐릭터가 신기루로 사라져버리고 그치. 류헤이의 욕망과 아쉬움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쓰인단 말이야. 마치 예술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이 연애 게임하고도 이어지는 거지. 이 은희를 중심으로 한. 여기서 연애하고 예술이 동치가 되는 거지. 이 은희가 하는 기만행위들, 뭐 그 두 남자가 하는 자기 모순들, 이런 것들이 예술에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고, 웨인 부스라든지 시모어 세트먼 같은 평론가들이 제기한 지점이거든. 그래서 이 지점을 안 짚고 넘어가는 거는 이 영화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 가지 평론가들 리뷰를 봤는데 이 지점을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맞아. 내가 이 영화를 고른 이유도 웬만한 팟캐스트들에서 다 안 다뤘더라고. 윤종신 가수가 하는 팟캐스트에서만 다뤘는데 우리가 더 잘 다룰 거란 생각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고른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상상으로서 이루어지는 극적인 서사들 있잖아. 거기에서의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일단 영화가 맨 처음 시작하고 은희가 연기 수업을 하잖아. 그때 그치. 했던 대사를 나중에 똑같이 써먹지. 은희가 결국 연기를 능숙하게 하게 됐다는 그치. 그런 포인트인 거지. 그리고 산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 중 하나야. 왜 굳이 남산을 오르는 거를 집어넣냐면은 직접 인터뷰를 한 게 있어. 제임스 케인의 원작 소설로 영화를 만든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그 영화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 우린 산 꼭대기에 있었어. 그날 밤 우린 모든 걸 가졌어. 우리는 키스를 했고 영원하도록 봉인했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오르지 못해. 우리의 아름다운 산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산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만나서 같이 걸어가서 산의 정상을 찍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곳에서 밑으로 하산하면서 그 사람과의 사랑을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문철이랑 대화할 때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거기서도 보면은 은희가 장광설을 늘어놓잖아. 솔직함에 대해서. 난 사람과 솔직해야 만날 수 있다. 거짓말하는 상대는 만날 수 없다. 근데 사실 은희의 행동도 이 거짓말이라는 요소 때문에 본인이 연기를 더 잘하게 되잖아. 남자친구와는 거의 거짓말을 통해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문철이랑은 결국 거짓말밖에 얘기할 게 뭐가 더 있어. 여기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지. 왜냐면은 남자친구라는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는 거잖아. 그리고 음악 선택을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작할 때 나왔던 산울림의 너의 의미라고 하는 음악이 나올 때 은희가 울어버려. 그러니까 무슨 대화냐면 우리가 그때 키스를 했을 때 너무 당신이 귀여웠다고. 근데 문철은 나 사실 결혼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산울림의 너의 의미라는 노래가 나오고 이제 은희는 거의 울부짖지. 근데 이 가사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다.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이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다. 근데 왜 바람 피는 상대한테 이런 걸 느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니까 2, 3년 된 남자친구 옆에 두고 왜 이혼남한테 나의 모든 의미가 너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나에게 모든 의미가 된다. 이거 되게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지점들을 되게 잘 중간중간 배치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남자 만날 때마다 태도가 좀 달라진다. 말투가 미묘하게 바뀐다. 머리 스타일이 미묘하게 또 한 번은 묶었다가 그치. 한 번은 또 풀렀다가 이런 지점들도 극을 지루하지 않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태도를 달리하는 짜임새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섞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포착해서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사적인 측면에서 정말 재밌게 느껴지는 게 은희와 운철과 현우의 삼각관계잖아. 그치.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작가와 독자의 관계로 치환될 수 있는 거거든. 작가와 독자도 그런 연애 게임, 기만 게임을 하지. 작가님 이거 당신의 진심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난 당신 정말 사랑했어요. 뭐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하면서 딴 주머니 차고 이런 거잖아 사실. 연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게임질을 작가와 독자도 사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필연성이 있는 게 은유가 아닌 것이 이미 처음에 앞에서 내레이터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나는 그런 맥락을 얘기할 거야 라고 설정을 해뒀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애 스토리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논하는 영화가 됐다는 거지. 제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장점이라는 게 장소거든요. 서촌하고 남산을 배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독 카페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다 아는 커피숍이에요. 진짜? 다 가봤어요. 그리고 한 번씩 다 가봤는데 더불어왕 이명주. 그게 아니라 운철 아니야 운철 누가? 난 그러니까 운철 보면서 그런 생각도 좀 뭐야, 이거? 좀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커밍아웃인데? 예전 연애 스타일이 그러긴 했어요, 사실은. 무서운 놈이었어. 그러니까 운철에서 조금 질질 끄는 스타일. 거기서 질질 끄면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름답게 잘 꾸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처음에 작가가 길을 찾는 장면 있잖아요. 네. 곳곳마다 아름다운 지점들은 있다. 그런 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운철하고 은희가 이야기했던 공간도
남산 이터널인가? 거기에서 내려가면 바로 보여요. 140번 버스 타다 보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광 명소처럼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운처를 보니까 좀 씁쓸한 마음도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레이터를 부과시키면서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 이야기는 걸러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럴 수 있네. 걸러들어는. 근데 걸러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 자체를 신뢰할 수가 있어? 그치, 그냥 헛소리 하는 거 같으니까. 그거부터도 상당히 미심쩍게 되잖아. 어.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다 걸러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는 인물들이란 말이야. 이게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게 작가와 독자의 관계에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는 거고,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걸러봐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아 이건 이 사람의 진심이 담긴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걸러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독자의 열망도 마찬가지지. 독자가 혹은 팬이라고 할 수도 있지. 걸러볼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여기에 뭐 소유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갈급한 현실의 사정 뭐 이런 걸 읽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장난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 나는. 근데 이게 사실 걸러 듣기에는 걸러 못 보겠어. 이야기가 그치. 너무 현실과 맞닿거든. 그리고 콕콕 명주처럼 찔리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재밌는 부분이지. 이 이야기는 걸러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순간 위화감이 생기잖아 이렇게. 분명히 걸러 들을 수 없는 지점인데도 걸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지금 우리 관객들에게도 게임을 걸고 있는 거지. 마치 은희가 은철이나 현호하고 게임을 걸고 있듯이. 그러니까 걸러 들으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 진실을 툭툭툭 던져지고 있다. 그냥 라이어 게임 같아요. 거짓말로 흥한다, 거짓말로 망한다,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영화를 왜 골랐냐. 그래. 이 영화에서 서사적으로도 재밌는 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센스 있는 게 처음 연극할 때 독백이지. 긴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걸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닐 거예요. 진짜가 무엇일까요? 사실 다 솔직했는걸요. 되게 이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끌기도 하지만 진실이기도 해. 이 캐릭터에게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은희의 발걸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처음에 류헤이한테 길을 인도해 줄 때는 나 잘 모르겠다. 근데 핸드폰 보면서 내가 잘 데려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잖아. 근데 사실 모르잖아 본인도. 그치. 기웃기웃거리는 게 다 보인단 말이야. 춤을 대고. 잘못하면은 자기가 민망하니까 도망갈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발걸음이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처음에는 류헤이를 만났을 때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안전하게 바래다 주고 남자친구랑 만나지. 남자친구랑 만난 뒤에 화가 나니까 열받아서 씩씩대면서 걸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천천히 걷게 돼. 왜 천천히 걷느냐? 화가 좀 식혔거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겠거든. 그래서 잠깐 서 있어. 그러다가 이제 운철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지. 이 점이 되게 웃긴 거야. 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감정만 충실한 상태로 걷는 거야. 이 점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대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라고 발끈하는 장면이 있어. 그치. 이거 뭐냐면은 바보한테 야 너 바보지 이러면은 나 바보 아닌데 막 이러잖아. 도둑질한 사람한테 너 도둑질했지 이러. 아니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발뺌하는 거잖아 지금. 제발 저린 거지. 얘는 지금 사람 만나는 기계가 맞아. 왜 사람 만나는 기계냐? 자신이 사람을 만나야 채워지거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타인의 사랑이거든. 그리고 타인의 사랑 중에서도 위험하고 은밀한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왜냐면은 이웃남을 만나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자기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어. 위험한 걸 원하는 사람인 거야. 타인의 욕망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인 거지. 그게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연결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의 사랑 얘기할 때도 무엇 때문에 욕망이 생겼는지, 그 욕망을 무엇으로 채울지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거기서 나왔던 마리아의 캐릭터도 사실 얘랑 비슷해. 뭐 다를 게 뭐야.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남자 또 만나잖아. 자기도 모르는 채로 끝까지 채워지고 싶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사실 은희의 집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다루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갈 법한 도구로 사용했던 게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참신하다.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일감으로 은희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생각은 저런 편의부동한 년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이지. 쟤는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한번 걸러서 생각해보면은 은희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나는 진실의 사람이에요 할 때 남들을 속이기 위한 멘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도 해. 자기 기만인 거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맞아. 은희가 그냥 정말 꽃뱀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 재밌는 게 없어. 근데 은희가 자신의 그런 악행들 혹은 방종한 행동들, 그것들을 제대로 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는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들고. 그런 점이 재밌는 거지. 그런 자기 기만, 자기 모순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영화 제목이 사실 최악의 여자였다면은 좀 직접적으로 드러나잖아. 근데 최악의 하루가 됨으로써 나는 잘못 없어. 하나님이 잘못했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하루를 줬지?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그치. 오늘 이 재수없는 하루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되지. 난 진실된 사람인데. 그리고 연애 중에 드러나는 대사 하나가 뭐냐면은 현호가 너 그 유부남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은희가 그때 너가 일 바빠갖고 나 외롭게 하니까 내가 만난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책임전가지 책임전가. 그치. 그럼 뭐 군대 간 남자친구는 다 죽어야 되나?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지점을 들으면서도 은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남자친구가 외롭게 하면 바람 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잖아. 그치. 그걸 익스큐즈하고 남자친구도 뭐 잘못 있네 쌤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난 좀 슬프다는 생각이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재미 요소가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게 그 이중잣대 혹은 자기 기만, 자기 모순 이런 문제들이잖아. 그치? 내로남불인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게 마냥 이중잣대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이런 모순적인 행태들을 보이고 행동들을 보이는데 거대한 일관성이 있어. 표층적으로는 이 사람이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일관성이 있어. 뭐냐? 자기 본이라는 거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 내가 사랑받는 방향, 내가 대접받는 방향, 내 욕망을 채우는 방향, 그리고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그게 표층적으로는 모순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행위란 말이야. 그 점에서 이 사람의 행위를 단순히 저거 그냥 내로남불인 연이네, 내로남불인 놈이네 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일관성이 재밌는 부분인 거지. 그런 모순적인 행동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주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류헤이와는 일본어로 대화하지도 않고 한국어로 대화하지도 않고 영어로 대화를 해. 나도 그거 정말 재밌게 생각했어. 영어로 대화한다는 설정 굳이 안 해도 되거든? 일본어로 얘기할 수 있잖아. 뭐가 문제야? 그냥 대사 연습하면 되지. 류에이도 한국어 연습해서 한국어 떠듬떠듬 해서라도 소통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하필 영어로 놨을까? 영화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지. 영어로 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왜 말이 통하는 상대에게는 거짓으로 얘기해야만 그것이 통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름직할 것 같아. 난 정말 재밌다고 느낀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거리감인 거지. 그러니까 작품에서 의도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느껴지는 부분이 한국인하고 일본이 실제로 영어로 대화하는 게 더 잘 통할 때 많아.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어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 한국어 잘 모르는 일본인 많고 영어로 얘기하면 잘 통해. 영어는 세계 공용어니까 하도 지척에 있는 나라인데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재밌는 거지. 뭐 어떤 지점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영어로 소통하지 않고도 뜻이 통하는 때가 있어. 언제냐면은 소설 얘기를 할 때야. 나는 소설지 작가라고. 그러니까 소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장면이 있어. 이 소설이란 단어는 한자에서 같이 비롯된 거다 보니까 의문상의 유사점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영어로만 소통하는 사람들이 일시점을 보는 거고. 그런 파격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나는. 이 감독이 의도한 것 같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지만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영어로 얘기했을 때 통하는 거는 가벼운 도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한국어나 일본어나 자기 언어로 했을 때 오히려 알려고 하면 알수록 더 사이가 멀어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는. 근데 영어로 했을 때는 그 언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해서 쉽게 속이기 어려울 거 아니야. 잘 모르니까 진실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지만 사랑이 언어로 하는 건가?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헤어지는 걸까? 우리가 굳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싸움이 번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더라고. 현호랑 싸울 때도 다른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잖아. 근데 이름을 부른 거잖아. 근데 사실 언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분위기와 뉘앙스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하는 건 그냥 몸일 뿐이고 사실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그 여자가 더 미묘한 관계를 펼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은희 같은 경우에는 이혼남을 만나서 그 셋이 맞닥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그냥 너 땅 파고 돼지시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 아, 그럴게. 근데 그게 말로 인한 상처나 말로 인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굳이 말로 그치. 안 해도. 그런 거랑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왔을 때는 료에이한테 시를 읊어보라고 하잖아. 라쇼몽에 나오는 그 시라고 하더라고. 맞아. 그런 걸 읊긴 읊었는데 사실 못 알아듣지. 근데 분위기 자체로 이미 알 수 있어서 시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은희는 반대로 뭐 시를 읊는 게 아니라 춤을 춰주지. 그런 걸로 좁혀지는 관계? 그러니까 영어를 선택한 것은 충분히 영화 내에서 짚어주는 지점도 있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그런 지점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은 매뉴얼과 본심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은희가 운철이나 현호 각각을 만날 때는 일정한 매뉴얼을 짜라. 그러니까 운철을 만날 때는 이혼남을 만나는 싱글녀의 클리셰를 충실히 따라간단 말이야. 저는 솔직한 여자예요. 진실된 여자예요. 당신하고 정말 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정말 뻔히 보이는. 그리고 현우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 정말 틀에 박은 이야기잖아. 20대 남녀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이게 영어하고 자국어의 관계하고 상당히 잘 맞는다는 거지. 영어는 뭐야? 세계 공용어잖아. 보편적인 언어야. 그리고 영어로 요헤이와 은희가 소통할 때는 일정한 매뉴얼을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어. 근데 자국어로 말하는 순간 말하자면 본심에 더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연애라는 거고. 연애할 때 처음에는 어때? 다 매뉴얼을 따라가. 여자한테 어떻게 대접해야 이게 점수를 따는 거고 맞선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런 거를 따라간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거리가 있을 때는 그렇지. 근데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자기 진면모가 나타난단 말이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점하고 상당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어. 그게 영화 전체적으로 현호와 운철과 은희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처음에는 은희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현호에게든 은철에게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근데 결국은 자국어가 드러난단 말이지. 영어로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영화에 아쉬움이라고 있으면은 뭐가 있는지 일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유일하게 장점을 장소라고 뽑았는데 네. 제가 요 부분에서 다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어서 막 미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사실은 일을 하면서 나 진짜 아파.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좀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두 번째는 처음에 연극 대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연극 대사가 처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 보면은 거창하게 다른 설명 거의 없이 그렇게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거대한 게 한두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아름다운 판타지가 직접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제목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이거를 하루로 지었을까. 나는 감독의 의도대로라면은 최악의 여자라는 게 확실히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로 바뀌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무용을 하는 것도 작가 이 사람이 과연 이 여자한테 그렇게까지 위로가 될 만한 존재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영화사가 제목을 너무 잘못 지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봤던 것 같아. 명주의 추천 제목은? 나는 여자지. 최악의 여자지. 명주 여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 여혐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도전적이라면은 차라리 여자를 넣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싶었지. 근데 이게 여자로 안 하고 하루라고 딱 뜨는 순간에 아, 이 영화 망하려고 작정했나? 난 그 생각부터 처음에 들었거든. 제목 나왔을 때. 얘네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망하진 않고 흥행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아이러니하긴 해. 나한테는 납득 불가? 제목은 나는 불편한 거는 없고, 다만 이런 자기 모순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끝내는 게 효과적이긴 했지만 가볍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무슨 질문을 해주는 거냐, 우리들한테. 그냥 이런 사람들 있고 너네도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냥 괜찮아,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씁쓸한 뒷맛을 줘야 될 것 같은 캐릭터들이잖아 사실. 블루제스민이나 그런 류의 영화들을 보고 났을 때 그런 씁쓸한 뒷맛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에 대한 단상, 인생들 뭐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받아야 될 것만 같은 캐릭터들인데 되게 슈가하게 캔디하게 끝나는 게 무게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전체적인 스타일과 무게가 그랬으니까 그런 결말은 맞는 것 같고, 장점이자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게 걷는 장면이 많았다. 근데 이 부분은 지루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거든요. 쉼표가 돼주더라고. 근데 뭐 쉼표를 싫어하는 관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감상에 가까운 영화로 가는데 체험에 가까운 영화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질문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연애 관계에서의 질곡이 독자 작가 사이의 그런 질곡을 환기하니까 그 자체로도 충분한 질문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말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만족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왜냐면은 이 영화에서 최악의 사건은 바로 그 결말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영화를 쭉 본 사람이면은 이 사이에 자기 기만들 다 알잖아. 은희는 이미 두 남자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치. 망한 년이고, 그치. 이 예술가도 고고한 척 하지만 편견같이 새끈한 년하고 한번 뭐 어떻게 떡쳐보려고 예술하는 사람인 거잖아 사실. 그러기도 하고 그 팬사인회 열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 와가지고 욕망에 넘쳐나는 두 사람이 이런 낭만적인 스토리를 써낸다. 이거 자체가 기만이고 판타지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거야말로 최악의 하루다. 이 이전까지 아주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달콤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지만 이 뒷맛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데코레이션은 이쁜데 알고 보니까 재료가 상했다. 뭐 이런.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한 엔딩은 아닌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식들이 더 따져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 더 극단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 화자의 문제, 내레이터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더 따져볼 수 있는데 그냥 적당한 지점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적당한 그 섬뜩함을 주고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긴 했는데, 나 혼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맞아, 인간들이 그렇지, 나도 그렇지, 내 과거도 좀 그런 면이 있지 라고 곱씹을 수 있는데 연인 둘이 가면은 뻘쭘해져서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결국 우리 개개인들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가 1인 관객이 흥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면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모든 가증스러운 사건들의 진행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존재가 인식되기 때문에 크게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이야기지. 맞아.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은희와 류에이가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끝나잖아. 이거 완전히 극이고 연극이고 우리들을 좀 조롱한다고 볼 수 있는 마무리이기도 하지. 우리들이 거짓말 연기 좀 해봤어요. 우리들이 사실 쓸데없는 얘기 내가 맨 처음에 짓거려줄게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패고를 찌르는 이야기고 극 중에 등장인물들이 우리들의 눈을 마주치잖아. 뜨끔하라고. 하지만 이걸 그대로 감독이 얘기하면 그건 그냥 예술인데요? 라고 알리바이가 있지. 알리바이 게임을 한 영화니까 애초에. 그치, 관객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크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끝낸 거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악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캐릭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퍽 가버린 게 아닌가. 영화를 보는 날이 최악의 하루였구만.
그렇지. 그 블라인드를 본 날이 최악이었지. 그러니까 블라인드 자체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때는 불이었었던 것 같아. 스크린이 그녀였구만. 망했어.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타임으로 평점 매겨보고 뭐 인상적인 장면 더 있었으면은 얘기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상적인 장면이 없었어요. 그리고 별점은 2개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은 제가 그때 블라인드 때 그대로 썼던 거 이야기 5글자로 해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일단은 주제 자체가 긴가민가 한 것도 있고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이해가 돼서 별점이 바뀔 때도 가끔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홍상수 때처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그러고서 얘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정도의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이거 네 얘기야, 운철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찔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야말로 자기 기만인데. 그래. 너가 운철이라고. 저는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로드무비라고 보고 싶어요, 사실. 걷는 게 무지하게 나오니까. 은희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겪는 일이기도 하고 맨 마지막쯤 왔을 때는 나도 이 글의 마지막을 걸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결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에서 이건 로드무비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중간에 운철이 나만 믿고 그냥 따라오면 된다. 내 뒤에서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와라 라고 하는 대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인생까지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확장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너무 낄낄댔는데 어디냐면은 운철이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 추억을 얘기해요. 지름길. 지름길. 그러면서 뭐 다람쥐에서 도토리 얘기하다가 키스해달라고 해서 정말 디테일하지. 정말 굉장히 아름답게 키스를 하고 그때 여운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운철이 은희씨 저 행복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저 재결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희가 얼굴이 완전 색 바뀌면서 물어버리잖아 바로. 근데 그때 바로 사물림의 너의 의미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지. 그치. 너무 웃긴 거야. 아니 남자친구 있는 년이 자기가 정말 진심이라고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그랬던 대상이 배신을 당하니까 자기는 정리했다고 이미 말해놓고서 그랬는데도 울잖아. 마치 지금 그때 표정 보면은 어린애한테 과자 줬다가 과자 다시 뺏으니까 다 밀 거야 이러면서 웃는 건데 또 왔다 맘마 나왔다. 이렇게 순수하게 울어버리잖아. 그 지점이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은희 개인으로 보면은 정말 크나큰 절망이지. 없었던 사랑이 드디어 찾아왔는데 새롭게 느꼈는데 그치. 그리고 말로는 정리했다고 하지만 정리 못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조곤조곤 이쁘게 말하고 있잖아. 거기서 제대로 터졌고 한 줄 평을 하자면 홍상수가 술집이면 김종관은 카페다. 이 영화를 보면은 홍상수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얘기한 바가 뭐냐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풍의 영화이기도 하고 홍상수나 그런 감독들의 분위기가 나는데 그런 것에 질문했을 때 김종관 감독님이 자기가 그런 영화를 원래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당연히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홍상수 감독과 김종관 감독님의 스타일로 영화적인 대비가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색깔이 확실히 차이가 나고 그 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홍상수가 술이라면 김종관은 커피다. 안 그래도 영화 내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면 우리를 커피를 마시고 각성해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술이 우리를 솔직하게 욕망을 들춰내는 매체가 된다면은 커피는 오히려 정신을 차려서 상대방을 속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 이 영화가 지향하는 바가 술이 아니라 커피인 이유가 딱 드러나는구나. 그리고 그 장소가 술집이 아니라 카페라는 것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고 그걸로 한 줄 평을 맺고 싶고 별점은 솔직히 3.5점이었는데 내가 류에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샘스 군이 설명해 준 부분이 내가 어렴풋이 이런 게 아닐까라고 했던 상상을 완벽하게 정리해줘서 그 지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은희와 류에이가 관객들을 쳐다보는 장면은 정말 주요했다는 생각이 지금 와서 다시 들었고 그래서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 중에 가지치기 했던 거는 네. 현대인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온라인 커뮤니티들 들어가보면은 정말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내로남불 그리고 사람들이 가면을 교체해요. 여론이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중론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른 때는 반대쪽으로 쏠려. 근데 그 사이에 자신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중론만 변할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한창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라고 하자. 한창 세월호에 대해서 분개하고 비탄을 내놓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세월호 완전 거품이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람들만 남았냐? 아직도 세월호냐? 언제적 세월호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지. 굳이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이런 건들 진짜 많단 말이야. 시시콜콜하게. 그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초상이라는 거지, 현실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희와 운철과 현우의 스토리 보면서 낄낄 되겠지. 사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데. 그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거기서 느껴지는 우리들의 신경발작적인 모습. 어떻게든 우리의 가면을 지키고 싶지 않게 해서 가면을 계속 더 씌우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연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가면들은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왜소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싶은 거대한 일관된 욕망이 있다는 거. 어떻게든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 그걸 이 작품에서 정말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는 비슷한 라인에 있는 우디 앨런이나 홍상수도 가끔가다 찌르는 부분이라는 거. 이 정도로 예리하게 찌르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진화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왜 운철이나 은희나 현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게 자신들의 미래의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유전적인 이익을 꾸리는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혼의 정사, 외도 이런 걸 왜 해? 물론 불리할 수도 있어. 근데 메리트도 있단 말이야, 나는. 그치. 혼의 정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야?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또 다른 아이를 가질 수 있고 이 아이가 나의 유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이 실패해서 리스크를 떠날 수도 있지만 성공하면은 뭐 대박 터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수만 년, 수백만 년 동안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상대를 갈아치우고 그랬던 거고. 근데 그 와중에 필요한 건 뭐야? 상대를 속여야 돼, 기본적으로. 그치, 연기해야지. 그리고 자기도 속여야 돼. 자기가 안 속으면은 이거 할 수 없는 거지. 그게 크네. 자기 자신 스스로 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잠자는 거지. 그저 성벽이 있어서 물란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설계되는 거지. 그게 설계가 안 되면 그런 바람을 필 수가 없어. 외도를 못하고. 그게 인류의 진화였다는 거. 그치. 그게 우리의 역사였다는 거. 우리는 자기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이 지점이 정말 적나라한 게 아닌가. 듣기 괴로워. 물론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지. 옳다고 얘기하는 거 같다, 야. 모두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적어도. 왜? 그거 이 영화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테마들이 극장까지 이끌어질 수 있는데, 한 30분 추가해서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더 심대한 지점까지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결론으로 그럴듯하게 끝났다 라는 게 아쉽다는 거. 거기서 나갔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는 거. 그래서 별점은 3개 반으로 명장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명장면이라기보다는 인상적인데 아쉬운 부분. 삼각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희와 현우와 운철이 조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치, 셋이 맞닥뜨리는. 그래서 운철하고 현우가 서로를 탐색하고 너 뭐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은희는 그 가운데서 나 정말 아프니까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게 이끌어 나가시려면 은희가 정말 기절을 했어야 돼. 이게 방금 말한 진화 심리학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기절이라는 게 왜 인간에게 생겨나게 되느냐. 기절은 당신에게 항거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나는 순결하다. 이거를 어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지금까지 연구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은희가 기절했으면은 정말 재밌는 게 자기 자신의 기만과 악행과 문란한 외도 행위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진짜 아프니까 너네 제발 그만해라고 그런 심리 상태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항복했다. 그래서 은희가 기절했으면 정말 재미있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완전 난장판이 됐으면. 뭐 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또 다른 상대를 만나고 더 많은 씨앗을 퍼뜨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좀 재밌는 거는 맨 처음에 나오는 연기 수업이지. 야 젊을 때 연애나 많이 해라 이러잖아. 나이가 있는 배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20대 때 얘기잖아. 20대 때는 연기를 하면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아직 미숙하지만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벌이는 연애이고 게임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것을 훌쩍 넘어서 이 배우의 그 나이대에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숨 막히는 심리전이 되겠지. 얘가 진짜 바람을 피지 않고 나만 바라볼 것인가. 숨 막히는 그것을 믿어야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주제로 얘기를 또 한 차례 다음 세대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 또한 되게 재밌는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 또 하나. 젊을 때는 자기 자신이 공허하잖아.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치.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배역을 맡고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20대 마음가짐인 거지. 그래서 그때 보면은 자기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 남주인공 맡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 많잖아. 맞아. 우리 익히 경험했지. 근데 30대, 40대 이쯤 되면은 이미 자기 자신의 중심이 서 있잖아.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러니까 표면만 가지고 연기가 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20대 때는 자기 자신을 아예 속이는 연기를 해.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30, 40대는 영국식 연기를 한다는 거. 나 자신은 분명히 서 있고 나는 그냥 표층으로 피부로만 연기를 한다는 거. 그 대비가 참 재밌지 않았나. 저도 나머지 이야기 해보자면은 네. 전 여영이 아니고요. 그리고 운철이를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이제 사랑 얘기 나오면은 애들이 저 놀리면서 운철이 엄청 얘기할 것 같아요. 명철이. 운철. 운철이 무슨 명철이야? 오늘 최악의 하루 편이었고요. 작년에가 인디 영화가 나온 편수가 40편 정도 됐대요. 한국 영화가. 근데 이게 올해가 30편밖에 안 된다고. 이런 작은 영화를 그래도 극장 찾으셔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효식이가 뽑아온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고요. 네. 요즘 사실 흥행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영화들 많은데 불평하시기보다 다른 영화 찾아서 보세요. 그런 거에 일환으로 꼽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정보도 공유하고 느낀 점도 공유하고 그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명주 평점이 2점이라는 거. 네. 마지막까지 아주 강조해줘서 고맙다. 아니 나는 국뽕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다양한 영화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놓고서 제 취향은 아니었다. 이런 영화 왜 내느니. 너가 원했잖아. 다양한 영화 나오길 원한다고. 직접적이지가 않았잖아. 어쨌든 간에. 미치겠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최악의 하루 나중에 꼭 보세요. 안녕. 안녕.